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막 미국 쫓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자본시장을 좀 미국식으로 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기업들이 잘 돼야 우리도 먹고 사는 게 조금 더 나아지고 한국 전체의 살림살이도 나아지는 건데 기업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가면 잘 되는 회사도 잘 안 되는 거고 요즘 뭐 AI 관련해서 기술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다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거 자본 조달이 안 되니까 그런 친구들은 월급을 엄청 많이 줘야지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자본이 충실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자본 세력이 보고 와 얘네들 모여 있으니까 이거 잘 되겠어 우리가 밀어줄게 이게 바로 미국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사회 시스템은 곳곳에 엉망인 게 많지만 저렇게 역동적인 건 결국 자본이 이렇게 도는 시스템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 뭐 주식 투자해서 돈 벌게 이거는 그 차후의 문제고 맞아요. 네, 한국 기업이 잘 되려면 자본시장에 돈이 물꼬가 트여져야 된다. 맞아요. 현재 상황은 진짜 안 된다. 다시 상법 개정 얘기로 좀 돌아와 보면은 사실 이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게 미국식 자본시장으로 조금 한 걸음씩 좀 가보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들 우리나라 경제인들도 그렇고 그 정치인들도 그렇고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막 미국 쫓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자본시장을 좀 미국식으로 가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상법 개정 반대하는 분들의 몇 가지 주요 대표 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주주들의 권리를 넓혀 놓으면은 소송이 많아져서 경영자들이 경영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는 주장인데 첫 번째는 사실 팩트가 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 대표 소송 도입을 한참 전에 했는데 그때도 뭐 이거 주주 대표 소송이 도입되는 순간 아무튼 한국 기업들은 막 다 망할 것처럼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했었는데 실제로는 1년에 한 2건 정도밖에 그게 제기가 안 돼요. 네. 주주들이 막 뭐 아무 이유도 없이 경영자가 경영 잘하고 있는데 소송 남발하지 않거든요. 네. 어떤 주주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잘 안 되고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간 2건밖에 안 되고요. 그 증권 집단 소송도요. 지금까지 뭐 10몇 년이 넘는 기간 동안 12건밖에 제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남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아니 소송을 할 만한 상황이 생기면 소송을 할 수 있게 권리를 줘야죠. 네. 아니 테슬라만 하더라도 그 아마 일론 머스크 그 수십조 원 그 보상한 스톡옵션 안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주주가요. 딱 9주 들고 있는 주주였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문제 제기가 옳았다라고 해서 법원에서 승소했잖아요. 네. 주주한테 그렇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해서 미국 자본주의에 뭐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그렇지 아니죠. 않잖아요. 네, 더 활성화되고 네, 있죠. 당연히 그 회사에 9주가 됐든 90주가 됐든 9만 주가 됐든 자기 돈을 넣어서 투자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뭐 의사결정, 경영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그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운영되는 데에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소송이 남발될 거기 때문에 경영이 망한다? 기업이 망한다? 이거는 되게 권위주의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주식회사 시스템에서 미리 그 방안이 있어요. 네. 시스템적으로 감사의 역할이 네. 그걸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그런 경영 활동들이 이게 주주들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고 손해를 끼친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걸 감사가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가 그런 일을 안 해요. 잘 무슨 안 일을 하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을 상장까지 했으면 그 기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당연한 거잖아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경영자가 알아서 잘 공정하게 하겠지라고 뭐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검증하고 바로잡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게 1차적으로는 말씀하신 감사 제도인 거고 그렇죠. 그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주주한테도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네. 두 번째 이제 주로 얘기하는 논거가 이건 되게 그냥 법도리들이 쓰는 논건데요. 네. 진짜 별론데 위임 계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출이 되잖아요. 예. 그럼 뭐 보수나 뭐 이런 등등 이런 뭐 워크 스콥이나 이런 것들을 회사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럼 법적으로는 계약 상대방한테만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주주하고는 계약을 체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이제 법도리들이 써요. 네. 그러니까 법대 나온 이 분들이. 네. 근데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게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 국민하고 뭐 계약서 쓴 적 없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국민에 대해서 그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내가 뒤통수 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선출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가져야 되는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선출된 이 수임받은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히려 내가 주주들한테 의사결정 권리, 그러니까 경영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는데 주주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위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지 않아도 보호 의무, 충실 의무를 지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뭐 교수님, 학교하고 사인을 하죠. 계약서는 학교하고 체결하지만 학생들에 대해서 아무 의무를 지지 않나요? 당연히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의무를 지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네.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네. 상식적인 건데 네. 우리나라 경영자분들은 주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내가 질 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다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주들한테 왜 돈을 받았나요? 왜 투자를 받았나요? 그러게요. 왜 상장을 했나요? 그죠? 판 거라니까 주식을 우리한테 판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네. 팔아놓고 애프터 서비스를 안 하는 거야. 물건이 고장 났어. 물건이 고장 났는데 고장 났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건 내 돈이야. 네. 뭐 이렇게 이자도 되는 안 주고 돈을 받아놓고 투자를 네. 받아놓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후순위에 가장 열악한 리스크를 지는 네. 이 회사가 망하면은 원금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주식 투자자들인 건데 네. 그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이거 잘 운영해서 그 과실을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릴게요 약속하고 상장을 하고 뭐 주식 발행을 하고 했으면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문제 제기도 하지 말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수용해라라고 하는 게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저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 반대 논거가 제일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반대 논거인데 경영권이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충실 의무가 넓어지면 주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에 행동주의 펀드나 뭐 헤지 펀드가 네. 뭐 더 막 경영에 개입하고 난리칠 거다. 그래서 투기 자본한테 경영권 뺏길 수 있다. 그래서 한경협인지 대기업 사장단 뭐 이렇게 기자회견인지에서 표현했던 게 해외 투기 자본 먹튀 조장법이라고 이 상법 개정을 네이밍을 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네, 근데 네. 저는 정말 그게 되게 화가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주주들의 주장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투기 자본이야. 너는 뭐 나쁜 주주야. 너는 단기 주주야.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태도도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일본이 밸류업에 성공한 나라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네. 어쨌든 수년간 노력을 통해서 니케이 지수가 뭐 2배, 원래 2만대에서 4만대로 올라왔고 우리나라 경제지에서 일본 밸류업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많이 했었냐면은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로 인해서 굉장히 시장이 투명해지고 기업 거버넌스가 좋아졌다. 그게 이제 밸류업의 네. 1등 공신이고 효자다. 그렇죠.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놓고 우리나라도 뭐 밸류업 해보자고 상법 개정한다고 했더니 행동주의 펀드들이 활개치게 되면 우리가 다 망할 것이다. 이런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도 SK 소버린 사태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때는 뭐 외국 자본에 의해서 막 우리가 뭐 뺏깁니다, 뭐 어쩝니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영권에 대한 챌린지를 통해서 경영이 되게 투명화됐다는 평가들이 많고 뭐 이사회 운영이 개선되고 수펙스 협의회를 통한 뭐 장기적인 비전 제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SK가 되게 좋아졌다고 하는 평가들을 시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게 다 경쟁인 거예요.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정치를 잘 못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고요. 대통령도 국가 경영을 잘 못하면 탄핵도 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경영자도 평가와 환류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경영을 잘 못해서 네. 뭐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그 경영자를 믿고 투자해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경쟁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경영권이 위협받는다. 이 말은 저한테 어떻게 들리냐 하면 경영권 우리 자식들이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영을 잘하면은 우리 뭐 제가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뭐 그게 뭐 헤지 펀드가 됐든 뭐 무슨 펀드가 됐든 뭐 헤지 펀드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죠. 일반 주주들이 경영자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죠. 그 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니까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번 그 2019년인가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엘리엇이 굉장히 좀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그걸 이제 주주 제안으로 제안했을 때 현대차 일반 주주들이 경영진이 제시한 훨씬 더 낮은 그 주주 환원율을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주들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어디 무슨 막 뭐 조금이라도 배당 뭐 더하는 쪽만 뭐 선호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어떤 성장이나 이익에는 관심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주인 의식을 n분의 1의 지분권만큼은 가지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경영을 잘하면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고요. 경영을 못하면 위협을 받는 게 온당하고 그게 당연히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결론인 거죠. 우리나라 경제인들, 우리 경제단체가 그런 수준의 마인드와 수준을 가지고 계속 경영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경제가 암담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탑 10으로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사실 네. 따져보면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이 자본의 효율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돈이 어떻게 활동해서 어떤 잉여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느냐 이건데 자기가 자본을 끌고 앉아서 생산물들을 생산 효율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 그거를 잘할 사람이 와서 생산물을 더 만들어내야 나라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필요 없고 그냥 내 재산이야. 나는 끌고 갈 거야. 천년만년 끌고 갈 거야. 이런 개념이니까 사실은 한국 미래를 위해서도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게 좋아서 그런 마인드는 진짜 완전히 반자본주의적인 그런 그쵸. 마인드 아닌가 싶습니다. 알짜 회사들이 왜 이렇게 그 주식은 헐값? 근데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경쟁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속세도 아끼고 뭐 아무튼 등등 할 겸 경영자들이 주가 못 오르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 얼마나 많은데도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은 그 실적이나 어떤 시장에서의 파워가 훨씬 못한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시가총액은 너무 작고 저평가돼 있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오늘날에 있어서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18년째 2,000대를 못 벗어나고 있는 이 박스피를 벗어날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밸류업 뭐 계획도 발표해보고 했잖아요. 지수도 만들고 효과가 있나요? 없었죠. 그럼 효과가 왜 없었는지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놓친 거 아닌지 그렇죠. 성찰해야죠. 밸류업 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시도들도 많았지만 그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거는 근본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근본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경제계 상사계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마인드와 인식을 바꾸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변화, 필요한 변화고 경영자들이 스스로 바꾸지 않을 거면은 법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그게 충실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이 될 확률을 한 몇 프로 정도로 보시고 계신지. 지금이 3월이죠. 네. 3월 1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상정은 국회의장이 약속을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네. 상정이 되면은 민주당은 어쨌든 다 찬성을 할 거고 그럼 이제 과반수 이상이니까. 그래서 그 통과되는 거는 99%. 정부가 이거를 공포할 확률은 그거보다는 좀 많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좀 다른 가능성을 얘기해 보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곧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장담을 하거나 뭐 확언을 하는 거는 좀 그렇죠. 이상하지만 네. 이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서 대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된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가 설사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분명히 다시 추진해서 이거는 올해 안에 개정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과 네. 또 그 이후에 선거 결과 이제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는 제가 뭐 100%다, 뭐 200%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요 정도가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 저희 이제 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경제단체를 만났는데 만나서도 당연히 상법 개정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사실상 이거는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는 의심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대선을 하게 되면 여야 상관없이 이 상법 개정을 또 공약을 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말고는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보는데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잘못된 프레임이 좀 많이 씌워져 있어요. 경제에 도움되는 법이 아니라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좌파적 법안이다 약간 이런 식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저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냐면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일 부담이 크게 생기는 분들이 대기업 회장님들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분들이 전 이해해요. 전통적인 이제 레거시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중요한 광고주. 광고주죠. 그래서 희한하게요. 다른 어떤 현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뭐 보도자료를 내든 취재 요청을 하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써주시거든요. 근데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뭐 방송에도 나와서 얘기해보고 유튜브도 나와서 얘기해보고 페이스북에 막 연재 글도 써보고 했는데 거의 기사화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네. 그래서 우리는 광고 안 받죠? 네, 저희는 광고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광고를 해드릴게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이제 대선이나 이런 과정들에서도 그런 이제 언론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게 우리나라 기업한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자본시장이 또 훨씬 더 활성화되면서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엄청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네 상법 개정 언제 되니? 상법 개정 되면 알려줘라는 연락이 많이 온다고 제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진짜 저는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뭐 코스피가 3,000을 뚫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재래시장에 막 쓰레기도 막 쌓여 있고 막 아무도 청소를 안 해가지고 막 번잡한 시장인데 이거 청소하라는 규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청소한다는 규정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깨끗해지진 않겠죠? 근데 그 이후에 점차 깨끗해지겠죠? 그러고 나면은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작년에 정부 측에서 상법 개정하겠다 했을 때는 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1억 5천만 주 샀어요. 근데 하반기 되니까 그게 무산될 것 같다 하니까 3억 주를 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외국인 투자자들도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제 없죠. 생각은. 예.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큰 기관 투자자들이 볼 때는 한국 시장이 진짜 이상한 시장이잖아요. 네. 외국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은 진짜 그 기업은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럼요. 이제 주로 예를 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주주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에 자기 지분율을 막 몇 배로 늘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합법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예.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증권 신고서를 반려하는 정도의 수준의 조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믿고 돈을 넣어둘 수 없는 신뢰하기 어려운 신뢰도가 낮은 시장인 거죠. 네. 근데 이런 우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 주식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 이것만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저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기업도 많고 요새 뭐 K-팝부터 시작해서 K-뷰티까지 정말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가장 우수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근데 좀 무서워. 한국 주식장 갑자기 어디서 뒤통수 맞거나 막 내 돈을 누가 훔쳐갈 것 같아.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네. 있어요. 네, 저희는 등에 칼을 많이 꽂혀봐가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반응이 와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금은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했었는데 이 상법 개정에 대해서 네. 그때 이제 제가 썼던 표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합법적인 절도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저희는 뭐 항상 절절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ISA 관련된 법규 네네네. 예,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요. 네. 그 뭐 상법에 비교하면은 뭐 너무 작은 뭐 법인데 그 ISA라고 하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 좀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서 자산 형성을 국가가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제 지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민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일반형 기준으로 하면은 200만 원의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를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3년 이상 보유하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할 유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빠르신 분들은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3년이 지나면 해지를 했다가 다시 재가입하는 게 이제 유리하다는 걸 아시고 그렇게 네. 3년이 지나서 해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맞지 않는 거죠. 현재 그쵸. 상황이. 그래서 3년이 지나서 더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 1년이 지날 때마다 이 비과세 한도를 100만 원씩 늘려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5년 동안 이거를 이제 보유를 하면 400만 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 원까지 이렇게 점점 비과세 한도가 보유 기간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게 하는 법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세제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과거에는 이런 강한 법안이 있었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면 한 2억 원까지 배당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2011년인가 12년, 11년 그때 그걸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게 제가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그 법안이 없어지면서 부자들의 돈이 네. 그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자본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계속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금투세 논쟁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게 많은 분들이 조세 정책을 세수의 관점에서만 많이 바라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복지 정책도 하고 뭐 다리도 놓고 뭐 도로도 놓으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세금을 거둘 거냐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국민들은 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 살아가는 모든 참여자들은 국민들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그냥 소비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욕망과 욕구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이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행위가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죠.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정부나 정치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중에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금 정책인 거죠. 아,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금융자산 쪽으로 많이 올라오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제는 조금 유연하게 낮춰주고 네.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여주고 이렇게 단차를 만들어줘야 돈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네. 관점에서 세금 문제는 생각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번에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큰 과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네. 이제 상법 개정 말고 다른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성공이 되면 다음 네. 주에 이제 본회의에 올라갈 거니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배당소득 과세에 대해서 뭔가 좀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네, 거죠. 분리과세.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데 이제 고민인 거는 이게 지금은 이제 종합과세 대상이니까 49.5%가 적용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배당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지배주주나 뭐 경영진 입장에서는 아 이거 배당을 하면은 주주들한테 이 돈이 다 흩뿌려지는데 그냥 내가 뭐 한 100억 그 급여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뭐 비상장 회사 우리 뭐 아들 이름으로 된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 터널링을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그 돈을 빼가는 게 더 네. 유리하죠. 이득이니까 그렇죠. 배당을 할 요인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분리과세를 하면은 네. 아마 15.4%가 적용되죠. 예. 네, 그렇죠. 15.4. 그럼 이자 이제- 소득세. 네, 그러면은 너무 현재하고 갭이 커지고 사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면 주주환원이 더 이제 유인이 생겨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니까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유인이 커지니까 일반 주주에게까지 이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긴 하는데 가장 큰 이익을 이제 보게 되는 거는 예를 들면 이재용 씨 같은 분들이겠죠. 그렇죠. 대주주들 네, 그러면은 그 사실은 이제 세제 혜택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클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네, 게.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좀 몇 가지를 정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럼 49.5냐, 15.4냐라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만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간에 그렇죠. 몇 가지 한두 개의 레이어를 둘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금융투자 소득세로 예. 넣어야죠. 아, 금투세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고. 그거부터 먼저 금투세로 넣고 나중에 네. 차익과세 또 하고 뭐 이렇게 네.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좀 맞아요. 있어요. 작년에 폐지된 금투세가 사실 그대로 시행돼도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배당 소득이 금투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되게 네. 큰 문제였고 어느 일정 시점에 제가 이것도 말 잘못하면 금투세 다시 도입하는 거 아니냐 뭐 난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 되고 성장하는 안정적인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 나올 수 있는데 네. 그럴 때에는 당연히 배당 소득이 금투에 포함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라도 네. 뭐 금투세가 다시 뭐 추진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종합과세로 합산하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그게 중간 세율을 좀 몇 개 넣더라도 네. 그래서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세율은 낮아져도 제가 제 예상으로는 배당 총액이 커지면서 배당세 자체는 더 그렇죠. 올라갈 네, 거예요. 그래서 재정에도 괜찮고 네. 그리고 그 배당을 받은 국민들이 또 소비로 네. 그런 부의 효과가 이전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경제 효과에도 아주 좋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낮아지는 게 얼마만큼 경영자들,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에게 배당의 유인을 높일 거냐 하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매직- 저는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매직 포인트가 있죠. 저기 저는 그건 예상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그럴까요? 네, 대주주 분들은 굉장한 강한 호모 이코노미쿠스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그 유인을 확실히 만들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상법 개정이 안 되면요. 맞아요. 예. 다른 주머니로 착복 어쨌든 이렇게 좀 빼돌릴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배당 소득세가 뭐 훨씬 낮아져도 그거보다 더 재미 볼 수 있는 수단이 많아요. 네. 네. 그 다른 수단을 막아놓고 급여와 배당 두 개밖에 안 남으면 저는 충분히 이 세율을 낮추는 걸로 배당의 유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상법 개정이 꼭 전제가 돼야 네, 된다고 맞죠. 생각합니다. 배당 소득세가 낮아지면 상속 관련 이슈도 굉장히 저희는 줄어들 걸로 봐요. 왜냐하면은 그 자식들한테 일부 주고 회사 배당으로 주식 사게 해주면 되니까 예, 그것도 해결 일부 되는 거거든요. 그건 금투세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고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 의원이 하시는 일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좋아요, 댓글 이런 것도 좋지만 저희가 이제 그 링크 열어드릴 테니까 그 후원 계좌로 한 번씩 쏴주십시오. 정치후원금. 세제 혜택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 얼마지? 세제 혜택이 500. 이걸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10만 원까지는 전액되고요. 네. 그 이상은 15%인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세액공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화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상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의견이 있으신 국민의힘 분도 오시면 저희가 후원 계좌를 이렇게 같이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소영 민주당 어느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고 계세요? 저는 지역구가 경기도 의왕시 과천시입니다. 네. 의왕시 가천시. 네. 네. 의왕시 가천시 분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우리 또 이소영 의원님이 계속해서 저희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느낌이 저희는 정말로 받아요.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이 일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또 말씀. 네,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봤으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우리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증시 각도기 TV 애청자 여러분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진짜 힘이 많이 됩니다.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거는 국민들의 정말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정한 우리 자본시장 만드는 일에 힘을 많이 실어주시면은 힘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5천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소영 의원님 하시는 일에 이런 하늘의 축복이 또 함께 하시기를 또 소망하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